예, 안녕하세요. 예, 보니까 거의 많은 분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좀 쑥스럽고 그러네요. 근데 제가 뭐, 전에 이제 강사들 이렇게 보면은, 뭐, 공부도 많이 하시고, 가방끈도 많이 기시고 그런데, 저는 가방끈도 학사도 없어요. 일찍이 어떻게 한 기농을 해서, 제 이제 그 앞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 주제넘게 이 자리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게 제가 뭐 잘난 척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저도 여러분들이 뭐 SNS 이렇게 제 걸 많이 보지만 저는 그 한글을 굉장히 그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인데 오늘 여기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유식한 척 한자를 좀 쓰겠습니다. 뭐 써야 돼요. 이거 예책이니까 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아까 소개를 하시기에는 처음에는 저를 가지고 뭐 안내를 할 때 죄야사학자 이렇게 해놨더라고. 내가 무슨 학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내중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생활 우라스 기록 역사학자 이렇게 써놨더라고. 야, 근데 이것도 제한테는 사실 분에 넘치는 호칭이고 당치가 않다. 그래가 제가 제 그 소개를 하라고 할 때 뭐라 그랬냐면은 처사라 그랬어요. 왜냐면 벼슬 없는 사람이니까 뭘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니까 처사 박창교 해놓고 가로 해놓고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주최 측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이제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이 처사라는 말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절에서 그 일하시는 분 어떤 절에서는 뭐 거사라고 하기도 하고 처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얘기는 우리 농서 가장 방대한 농서 임원경제지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책을 막 가져올까 그랬는데 워낙 많고 아니 각 종류별로라도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주 한 권도 안 가져오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안 가져왔는데 임원경제지에 보면은 그 처사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거는 항상 이렇게 출과 처로 나오더라고. 그러면 그 우리 여기 뭐 동일한의원 한학을 하시는 그 박석준 원장님이 계셔가지고 좀 부끄럽지만 인지처사유 출처 이도라. 사람이 사는 데는 두 길이 있다. 딱 이렇게 했어요. 근데 출하고 처는 제 생각으로는 이게 그냥 뭐 공간, 도시에 살고 농촌에 살고 벼슬을 하고 안 살고 이걸 떠나서 이거는 자기의 인생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세계관 아니면 또 이 우주를 보는 눈, 이 차이라고 봐요. 이 중에 아마 기농 하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은 걸로 아는데 기농이 단순히 도시에 있다가 뭐 계산으로 와서 농사 짓고 산다.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 또 문화생활이 좀 바뀐 거 이것도 아니고 이건 자기의 결단에 의한 하나의 어떤 문명사적인 어떤 전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거와 비슷하게 지금 출가처를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싶고요. 이게 이제 그 임원경제지 그 예언이라고 그 방대한 책에 맨 첫머리에 딱 이 얘기가 딱 나와요. 사람이 사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서 출은 뭐냐? 제세, 택민.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들을 살림을 윤택하게 한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벼슬살이 하는 거예요. 출사, 벼슬길에 나서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처라는 거는 뭐냐면은 어떻게 규정을 했느냐면 그 서유구 선생이 식력, 양지. 먹고 이렇게 살면서 자기의 뜻을 기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처사라고 붙인 거는 꼭 뭐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데서 나왔다. 벼슬 하지 않고 시골에서 그냥 산다. 아마 기농에서 농사 짓고 사는 우리 박달 이장님은 저 관직이 있어가지고 처사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 이제 이 처사는 사실 옛날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죠. 삼정성, 불여,
1대제학. 이게 막 흔들려가지고 글씨가 있는데, 새 정승이 부려 뭐 같지 않다. 대제학 하나만 못하다. 이런 얘기가 우리 뭐 가끔 들어보셨죠? 근데 이 대제학은 대제학 3대제학의 1선생만큼 못하다. 이 선생은 여기서 율곡택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새 선생은 부려 1처사다. 이런 얘기가 우리 그 옛날 그 문헌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처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훌륭한데, 제가 이걸 붙이자는 건 아니고, 이 앞에 가로 열고 살림이 들어가야 돼요. 살림에서 벼슬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이 선생이라든가 이런 걸 모든 걸 다 그 쉽게 얘기하면 그 지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처사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처사를 붙이는 거는 제가 잘나서 그렇게 붙인 게 아니고 그냥 그런 뜻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저를 가지고 제가 이제 서로니까 바로 들어가면 또 재미없잖아요. 이 호칭이라는 게 얼마나 우스운 거냐면은, 지금 내가 왜 그러냐면 이 주최 측에서 저를 제야사학자 내지 아까 뭐 기록 역사학자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제가 시비를 좀 걸고 싶은 거야. 그래 제가 그 지난날 1990년대에 좀 젊을 때 그 백두산에 대한 인문지리서를 한 건 그 편저한 적이 있어요. 1993년도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저를 불러내 가지고 거기다 뭐라고 붙이느냐면, 이게 흔들려서 좀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붙이는 거야. 백수사 한번 갔다 와서 그 책 썼다고. 이 호칭이 얼마나 웃기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데는 지역신문에서 제가 뭐 여러 차례 언급이 뭐 이렇게 막 했는데, 인문지리 연구가 또 이렇게, 이거 뭐 제가 이거 뭐 신문에 직접 내 가지고 이렇게 붙여놨더라고. 내 허락도 없이. 나는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내 허락도 아닌데 지금 뭐 막 역사학자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 그래서 제가 시비를 거는 거고요. 그래서 이 호칭이라는 게, 근데 제가 사실 이게 1991년도에 백두산을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한중투교 들이죠. 근데 1990년도에 그 사람과 산이라는 어떤 잡지가 있어요. 산악 잡지. 조선일보에서 나오는 거는 산이고, 다른 거기 보내 백두산 100만 원이면 갈 수 있다. 여기 딱 착안을 해가지고 기획을 해가지고 갔다 왔어요. 그러려면 안기부 교육도 받아야 되고 엄청 그리고 그 중국에서 누가 초청을 해야 돼. 얘야 조카야 보고 싶다. 그 중국 편지지 구해가지고 거짓말로 그 해가지고 실제 그렇게 해가지고 13박 14일을 이제 그 백두산을 갔다 왔어요. 아마 어떻게 보면은 한중 수교전에 그렇게 간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간 게 아니고 그것도 팀을 꾸려가지고 조직을 해서 그렇게 한번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백두산 얘기가 나온 거고, 이따 또 뭐 다른 얘기 하면서 하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사실 사학도예요. 근데 그 사학과를 댕겼던 어떤 학생입니다. 그냥 뭐 무슨 연구자는 아니고, 제가 어떤 그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1980년대라는 그 엄혹한 그 시에 대학 4학년이 있는데 학교를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학업을, 그 뒤에 이제 복교 허용 조치도 이렇게 되고 그랬는데 학교를 안 가고, 어쨌든 저는 그래서 지금 학위가 없습니다. 아무 학위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역사에 대한 이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충북 향토사 그 연구회 회장님께서 와 계시는데, 계산에 이게 있을 때 한 20년 전에 제가 계산 향토사 그 연구회 거기에 한번 가서 좀 배우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연령이 너무 많으신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계시고 해가지고 제가 그 못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그때 활동을 안 했어요. 그때 아마 많이 이끌어 주셨으면 제가 많이 더 컸을 건데, 회장님. 그래 이제 어쨌든 사학도였기 때문에 역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제가 한 문제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헌책방을 아주 좋아해요. 물론 그 이후도 쭉 지금도 헌책방을 아주. 근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하죠, 그죠? 뭐 코베이 옥션 내지 아니면 뭐 북 아일랜드
또 고고북 이런 데서 항상 그걸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1938년도 조선 청독부 경찰관서 직원록이라는 걸 제가 오래전에 찾아가지고 헌책방에 다니면서 이걸 1992년도에 그 당시에는 반민족 문제연구소, 지금은 민족문제연구소죠. 거기다가 이제 줬어요. 그랬더니 그 자료가 별거 아닌 자료인데 거기 보면은 어떤 경찰관이 있어. 이 사람 나이 몇 살, 그 다음에 그 키 얼마, 유도 몇 단, 봉급 얼마, 이것까지 다 나와 있는 거야.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노독설이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도 있고, 아주 뭐, 정말 가장 그 친일 악질적인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이죠. 그리고 제가 살았던 어떤 동네에 제가 이름은 지금 아무개가 있어요. 이분이 그 고등계 형사였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큰 가수원을 하면서 그 동네 분들을 전부 이제 그 동네 분들은 아주머니들은 가서 이제 품 팔고 사갔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가수원인데 얼마나 혹독한지 뭐 저도 그 어릴 때 그 동네에서 그 서리대장 격으로 그 활동을 많이 했는데 우리 형 또래 되는 사람들은 이 집에 가서 잡히면은 그냥 사가 넣는 그 반지하 창고 있잖아. 그따가 해놓고 개를 가지고 쳐넣는 거야. 뭐 그러기도 하고. 저는 이 집 큰 가수원에 있으면 여기다 이제 조그만 모서를 파놨어요. 여기 이제 그 배도 띄워놓고 이렇게 하고 있어. 성 아무개 씨가. 그리고 우리는 초등학교 때 얼마나 더워. 이런 데 가서 그냥 어쨌든 간에 들어가서 멱이라도 땅 까면 이 사람이 전부 다 우리 옷을 다 가져가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아주머니한테 그 풀가지를 가지고 꺾어가지고, 옷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가지고 옷은 간신히 돌려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날 밤에 이제 복수를 한 거지. 가수원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그 사과나무를 쭉 심어놨는데 그 수박을 그 밑에 전부 다 심어놨어. 그리고 우리가 한 여러 명을 되도록 쪽수가 많으면 좋잖아. 요만한 거에 비해서 이만한 거 가지고 모든 걸 다 한번 박살낸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사람의 이걸 해가지고 그 역사의식 그때 그걸 눈을 좀 뜬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청년기에 들어서면서 어쨌든 그 사회운동 내지 사회활동도 이제 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된 적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 제가 아까 사학과 다녔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지리산에 가가지고 그 대성골 1951년 겨울에 그 지리산 대토벌 당시에 폭격을 했는데 거기 가서 제가 정보를 입수하고 그 동네 상군을 앞세워서 1993년이에요. 지리산을 가가지고 그 빨치산 6월로 되는 유품과 6월을 딱 쏘였는데 목은 없어. 근데 그 가방이 있고 가죽 가방인데 그 안에 이게 물이 이렇게 고여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물 위로 이렇게 떠 있는 거는 그 바람사기 작용, 풍화 작용이 좀 됐는데 그 속에 이제 마침 바위 밑에 그 습이 짝 있는 거야. 이런 데는 그냥 뼈가 그냥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걸 수습을 해가지고 그때 간 분이 한 분이 그 김명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그 이현상 호위대원이었죠. 그런데 내중에 이제 북한으로 올라갔어요. 맨 처음에 이제 이문원이 올라갔고 나중에 이제 세 분이 올라가셨는 그 한 분으로 이분이 따라 올라가셨는 이분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걸 해가 1993년 6월 25일 날 신문에 공개를 한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제가 이게 있으면 좋은데 이게 준비가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럼 나도 힘들어. 왜냐면 이런 거 해가지고 탁 띄고 하면 좋은데, 그죠? 모든 게. 그래 이걸 전부 다 사진을 내가 찍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 이런. 그래 신문에 공개를 한 이런 또 일이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제가 아까 수집한다고 이런 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그 괴산 지도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물론 그 근대 지도예요. 1918년 토지조사사 그 무렵. 그러니까 일본 조선 총독부, 그러니까 대정 7년으로 나눈 거야. 이 대정 일본의 연호가 명치, 대정, 소화 이제 이렇게 나가잖아요. 대정이 1912년부터 나가는 거야. 그러면 대정 7년이면 한 1918, 19년에 나온 지도인데 이거는 계산댐이 있기 전에
제가 이거 계산군에서 필요하면 내가 이렇게 기증을 한다고도 마음으로 먹고 있는데 뭐 달라 그러질 않네. 나도 뭐 돈 주고 구한 거지만. 여기 보면은 그 옛날 이름 물론 여기 이제 가라카나로 돼 있어, 가라카나로. 그러니까 지금은 웅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기는 곰님이를 가라카나로 이렇게 다 표현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 수집 내지 이런 거 뼈 찾아고 댕기고 뭐 문헌 발고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제가 그래 한 사학도에 피는 좀 흐르고 있구나. 그냥 이렇게 좀 자부는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농소에도 많이 이제 관심이 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사실 뭘 하는지 잘 몰라요. 아마 제쳐도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키우면서 학부모 직업란 이렇게 쓰라 그러잖아. 우리 아버지 뭐 하시지? 농사는 열심히 짓는 것 같고 무엇도 술도 많이 먹고 돌아다니기도 엄청 돌아다니고 하는데 제 직업은 사실 내가 쓰려고 그러면 나도 지금 아까는 뭐 처사라고 이렇게 했지만 할 게 없으니까 그랬지만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사실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 옛날 어른들이 다 이름이란 거는 명가명은 비상명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도 또 그런 상을 이름에 대해서 무슨 호칭에 대해서 상을 가진다는 거는 이거 다 저기라고 봐요. 허망하다. 허망.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어떤 우리가 상을 가지고 어떤 누구를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딱 본다 이렇게 했을 때는 벌써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지. 우리가 그런 걸 다 부스라서 생활하면 참 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 저는 없는 게 차라리 아무것도. 그래 박창규님 이렇게 하면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저는 농촌이 기농에서 산골까지 갔다 왔는데 하저민촌에 해발 600에서 한 10년 살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칠성에 내려온 지 한 2, 3년 되는데 어차피 궁벽한 산골에 사는 이 한미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 70년대 이럴 때 잡지가 나왔어요. 뿌리 깊은 나무 뭐 이런 거. 근데 거기서 책을 낸 게 있는데 수모 사는 외톨박이라고 지금 아직도 가지고 그때 산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2권짜리가 있어요. 저는 아주 성격으로 보면은 나가서 뭐 활동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어쨌든 저는 그 수모 사는 외톨박이가 상당히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뭐 요 정도로만 지금 서론 지금 말씀드렸고요. 서론이 그렇게 길어. 네? 아니 12를 좀 걸어야 되잖아. 12를 걸어야 되니까 왠지 이쪽에 12를 걸었기 때문에. 그래 오늘은 제가 이제 그러면 또 농소하고 어떻게 제가 가까이 하게 됐는가? 농소와의 인연. 그다음 그럼 농소라는 게 도무지 뭐냐? 그다음에 농소와 계보의 내용. 이거 하려고 그러면 몇 시간 해도 사실 모자라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할 거예요, 이따가. 그다음에 농소를 쓴 조선 기농자들. 이건 아마 다른 거는 뭐 책 봐가지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만 제가 그동안에 쭉 공부한 거를 가지고 기농자 한 6분을 이 자리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아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속속들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분들이 왜 기농을 했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셨는지 기농한 분들 혹시 나는 어떤 행에 맞을까 이런 것들 한번 해볼까 하고요. 그 다음에 참 우리가 농소가 많지만은 근대 농소 중에 하나는 일본 식민지 시대 때 관리인 다카하시 노보루라는 사람 있죠. 조선반도의 농법과 농민이라는 책을 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은 내가 언급을 한번 해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된다면. 그 다음에 농소를 지금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활용을, 왜 이건 농소에 고리타분하고 허무맹랑하다고 할 수 있는 이걸 가지고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걸 어떻게 우리가 현대, 오늘날 활용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데 대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쭉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995년도에 농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기농이라는 말이 있기 전에요. 근데 이거 참, 아마 제 삶이 굉장히 굴곡이 굉장히 크고 엄청 다이나믹해요. 공간적으로. 그냥 여기 하여튼 별의별 일을 또 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죄를 잘 모르는데 이때부터 지금 올해 이렇게 지금 한 28년 고추 한 27번 정도는 심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농사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기농을 하게 된 거는 가장 큰 어떤 계기랄까? 이것은 제가 어떤 70년대 후반에 나온 어떤 책을 읽었기 때문인데요. 그 책이 잘 아는 분 아시죠? 이게 79년도에 초판이 나왔는데 아직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호덕 선생님이 그 농촌 아이들의 글을 모아서 어떻게 청년사회에서 그 당시에 냈는데 최초에 아마 이런 농촌 아이들 글을 최초로 그 책으로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 글 쓴 사람들이 대체로 1955년에서부터 1965년 이 정도까지 요즘 말하자면 베이비 부머들의 글을 요 책에 모아놓고 있어요. 그래, 그 가운데가 이제 1958인데 제가 또 그렇게 딱 돼 있고, 이 책을 보면서 그 당시만 해도 참 이농, 참 흰 고개, 검은 고개, 목마른 고개는 뭐 팍팍한 서울길 몸팔러간다, 마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 시절에 그 이농이, 저도 시골 농촌에 살다가 왔지만 이농이라는 이거 생각하면 굉장히 그냥 가슴이 그냥 저미고 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그 아이들 글 모아놓은 것이 저한테 그냥 팍팍 들어오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오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농소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는 이상하게 제가 뭘 어떻게 했는지, 왜 다른 사람 안 하는 짓을, 근데 저는 어디 가서 내가 특별하게 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학교 다닐 때도 저는 고무신을 신고 책보를 싸가지고 다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구두 신고 저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그래서 저도 그 티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이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또 됐고, 그 다음에 공부를 이제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뭐 접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경표라든가 우리나라의 산의 그 족보책이죠, 그죠? 백두대간 이런 것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백두대간, 한남금묵정맥 뭐 이런 것이. 그 다음에 제가 1995년도에 기농했는데 그 전에 뭘 했느냐면은 우리밀 살리기 운동 충북 첫 사무국장 일을 봤어요. 이제 이걸 보면서 이게 그러면 사무국장 하는데 뭔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옛날 책을 이제 들여다보게 되고 찾다가 보니까 맨 처음에 만난 책이 산림경제예요. 그 유명한 산림경제. 산림경제. 또 이런 책을 또 만나게 돼서, 그는 이 당시에 이건 혼자 보기 아깝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밀 살리기 운동 본부가 저는 가톨릭 신자는 아닙니다만 가톨릭하고 이제 많이 밀접이 돼서 청주 교구에 이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청주 교구 그 가톨릭 농민의 사람들하고 이 책을 가지고 20권을 복사를 해가지고 딱 돌린 게, 내중에는 이 책이 저도 모르게 내중에 그러는 거야. 야, 집을 지으려는데 야, 산림경제에 보니까 무슨 날 뭐, 그러니까 이게 옛날로 되돌아가는 거지, 이런 걸 자꾸 저한테 또 묻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 책자가 엄청 파급력을 가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중에 또 중부판도 나오고 하지만은 이 산림경제가 저는 어쨌든 농소를 가지고 처음으로 만났는데, 여기 보면 별별 게 다 나오죠. 뭐 치포, 그러니까 밭농사 짓는 거, 그다음 볶거, 집 짓는 거에서부터 음식 만드는 거에서부터 이게 16 부라 그래야 되나? 16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어쨌든 이건 이따가 뭐 참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너무 좀 많아서. 아까 이제 그 상경표 이런 걸 또 하다 보면은, 제가 충북에 지금 한남금묵정맥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제가 한강 남쪽, 금강 북쪽의 산세를 모두 아울러서 한남금묵정맥이라고 하죠. 이것은 여기 나와요. 이거 신경준이가 지었다고 하는 상경표에 나오는 건데, 이게 속리산 천왕봉에서부터
안성 축장 그 칠연산 그 죽산 거기까지 이어지는 산을 제가 1994년도에 왜냐하면 산이 백두대간 같은 데는 산이 높기 때문에 그 장가지 이런 게 없잖아요, 나무가. 그래서 몸에까지 다 긁혀가면서 10몇 회에 걸쳐서 이걸 한번 그러면서 인근의 마을 조사하고 이런 걸 하면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기록이 지금 여기 그때 탐사 계획안 이런 걸 제가 다 짜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고 댕겼었는데 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밀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산림계제부터 그 다음에 우리밀 식당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우리밀 살리기 운동에서 전국에 처음으로 우리밀 식당을 만들었어요. 1994년. 근데 제가 그 실무자인 사무국장이 나를 할 사람이 없다고 나한테 그 장사를 하라는 거야, 경영을.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거 못 하거든요. 뭐 계산하고 이런 거를 참 못 하는데 어쨌든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 우리밀 식당 이른바 전무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 개발도 해야 되고 메뉴 개발도 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남자이지만 이 옛 그 요리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식당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은 국수를 만드는데 정말 칼국수를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면 옛날에 이제 국수틀이 있죠. 그 실린더 이렇게 돼가지고 피스톤 돼가지고 이렇게 쫙쫙 밑으로 쫙 나. 밑에 탕국을 끓여가지고 뭐 그런 거에서부터 연구를 이제 옛날에 있던 거 연구가 아니고 어떻게 이거를 그 현실화 시킬 건가. 또 그런 것도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밀로 만두를 만들면은 만두 안에 또 만두를 한 10개씩 넣는 이런 왕만두가 있더라고. 옛날 고려시대 이런 게 문헌에. 그래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또 농소하고 자연직 농소라는 게 사실 조리소도 농소에 들어가요. 음식 관련서도.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접하게 됐고 또 하나는 또 제가 이제 이런 관계 일을 하다 보니까 흙집. 또 제가 별의별 게 다 쓰셨죠. 흙집에 대해서 하는데 1994년도 그때 그 살림터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이제 충북 청원군 낭성면 기레리에 그 흙집 마을이 생겨가지고 그때 아마 전국의 온 시민들이 그냥 난리를 한번 지긴 적이 있어요. 그래 막 우리 집에도 하도 찾아오고 그래가 나는 토요일 주말 되면 도망을 갔어. 왜냐면 하도 만나지 않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런 적이 있는데 요 준비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한살림 거의 관련자들일 건데 1995년 3월 4월 소식지에다가 한 2쪽 반짜리 글을 한번 쓴 게 있어요. 고두미에 흙집 짓고 살고 팔아. 이걸 썼는데 이게 뭐냐면 요즘 우리 사는 거랑 사실 똑같아요. 흙집 짓고 그냥 그 미나리 깡도 만들어가서 오염도 막고 어쨌든 뭐 이제 이걸 했는데 이 반향이 굉장히 하여튼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해 95년 3, 4월 달에 이걸 쓰고 제가 그해 10월 13일 날 청원군 낭성면, 지금 청주시지만 청원군 낭성면 기레리 고두미라는 곳으로 제가 전격 들어가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까 살림터 모임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바로 이 결단을 못 내는 거야. 근데 저는 그때 그 3살짜리, 5살짜리 아이 데리고 그냥 무작정 들어갔어요. 그게 어쨌든 제가 이제 또 이 농소하고 또 그 농소를 공부하게 된 이런 것이 다 배경이 되는 건데 그래 그때 막 집을 이제 짓고 그러니까 고두미에 뭐 흙바람 분다 뭐 하여튼 신문에서 그냥 난리를 하여튼 친 적이 있고요. 그러면서 마침내 이제 그 집을 짓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야. 한옥을 짓는데 5채를 딱 짓는 거예요. 지면서 또 실무자가 없으니까 저한테 저기를 하라는 거야. 그거 다 관리하라고. 그래 제가 뭐 한옥을 뭘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 그 도편수 그때 한 80대 되는 이런 분들 옆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운 거야. 제적 뽑고 뭐 그러니까 물목 뽑는데. 근데 그분들은 연세가 많다 보니까 자꾸 이제 실수를 하시게 돼요. 우리는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총기가 좀 나이도 젊고 하니까 총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바닥바닥 하는 거야. 잘 알아먹고 해가지고 집 짓는데 그냥 제적도 그냥 금방금방 뽑고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이 집 짓는 일로 또 나가게 됐어요. 그래 뭐 변산에도 윤구변생 집 짓는데 거기도 가고 제가 뭐 많이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면서 그럼 남들 집만 짓냐. 내 집도 지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1997년도에 이 깃털집이라는 걸 지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요 당시에 제가 우리 살림집 연구소라는 데서 제가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이제 그 민가 조사 같은 것도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뼈대집은 좀 약하고 그 이게 가장 튼튼하고 좋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상냥식을 이게 며칠이야? 10월 11일이네. 제가 기농한 지 2년 만에 딱 이 집을 지어가지고 이 상냥 기념 자료집을 만든 거야. 32쪽짜리. 그래서 이제 이 자료가 지금도 제가 하나 지금 너덜너덜하게 지금 남아있거든요. 여기 지금 그 장만 지금 그 지어왔는데 근데 여기에 이 집을 지으면서 또 농사하고 관련이 되는 거야. 그때 이제 저도 우연하게 보니까 이 건축과 환경 이런 잡지에 옛날 집 짓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유구의 그 서명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아마 지금 이분이 안대해 선생이 하는 분이 내중에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산수간에 집을 짓고라는 그걸로 여기 나온 게 그 연재됐던 게 그 책이 아닌가 싶어요. 확실하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번역자는 똑같아요. 여기 보면은 집을 지으면서 실제로 이걸 가지고 농서에 나온 걸 현장에 적용을 했거든. 첫째는 뭐냐? 지붕 단열재를 뭘로 했느냐? 지금 제가 그때는 대패밥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손대패밥을 해야 이게 단열 효과가 더 길고 좋은데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기계 대패를 썼기 때문에 어쨌든 대패밥을 쓰고 그 위에 인삼밭에 덮는 거적대기 같은 거 덮고 그 위에 흙을 덮고 이렇게 해서 지붕 단열을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겹구들. 구두를 넣는데 하나를 이렇게 하면 아래목은 뜨시고 윗목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전부 똑같이 간다 이게요. 이게 그 열하일기에 나와요. 박지원에. 최근에 한양에 돈 좀 있는 사람들은 격구들을 넣는다. 그래서 제가 이 집을 지으면서 이런 걸 적용을 한번 시키고 해봤어요. 그리고 어쨌든 농소의 도움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에 있다가 계산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왜? 근데 땅은 좁고 저는 근데 와보니까 농사를 짓고 싶은 거예요. 근데 땅은 좁고 집만 크게 지어놓고 그때 이걸 한 30평을 짓거든. 이거 전부 다 나무 못으로 다 박아서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땅은 좀 넓고 집은 허술한 데 살자 이렇게 하고 온 게 계산군 장현면에 제가 이제 왔죠. 그게 99년도입니다. 계산해 온 게. 그러니까 여기서 뭐 2년밖에 못 살았어요. 근데 제가 이거 너무 그 집 질 때 공력을 들였기 때문에 내가 유언장 써놓고 이 집 절대 나 팔지 마라. 후손들. 이걸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하고 2년 만에 계산으로 이제 땅 넓은 데로 이제 스며드는 거예요. 그때 와서 이제 그 농소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너무 재밌는 거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임원경제지라는 책을 그때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1999년도 제가 12월 달에 이게 한문으로 된 25권짜리 이게 그 당시에 저는 돈도 없었는데 이게 17만 5천 원이더라고. 이걸 어떻게 샀어. 근데 한문도 잘 몰라. 근데 뭐 아까 그 사학과 뭐 조금 댕겼다는 이거 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 겨울 밤을 몇 회를 가지고 이 책하고 씨름을 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번역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자꾸 하다 보니까 뭐 법칙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이건 이런 것일 것이다. 번역하라 그러면 못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주마간상격으로 이 책을 다는 아니고 이 중에 한 5분의 3 정도는 그냥 막 책장 막 넘기듯이 어떤 건 좀 알고 싶은 거는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근데 뭐 아무리 한한대 대자전 이런 거 갖다 놓고도 우리 실력이 안 되니까 물리가 안 타졌으니까 못하죠. 그래서 몇 년은 아주 이걸 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겨울을 넘겼어요. 새벽 딱 올 때까지. 아주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책들이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지금 지금 다 내중에 이게 번역이 된 거는 이것도 참 우여곡절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젊은 학자들이 그러니까 태동고전연구소라고 임창순 선생의 한학자, 우리나라 제일의 한학자였죠. 그분이 거기에서 밑에서 배운 분들하고 김용욱, 서당에 댕기던 사람들이 30대, 40대 학자들이 한 30-40명이 모여서 이걸 번역을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돈은 없어. 그래 어떤 분이 독지가가 조금 돈을 내고 해가지고 이 책을 번역을 하자 그래가지고 저도 어쨌든 그쪽에 결합을 했는데 그래서 이 책을 그러면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임원경제지 이 개간서예요. 이게 1630쪽이에요. 어떤 한 책에 대해서 이 책에 대한 해설서가 1600쪽 이런 거 아마 세계에서 아마 없는 책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인문 경제지 개발서로 이걸 그 사람들이 그 젊은 연구자들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 세종문화회관에선가 거기서 우리가 그 저기 출판했는데 저도 뭐 여기에 조금 뭐 했다고 이들이 공채사를 한 거는 좀 있는데 이건 다 저기고 그다음에 이런 과정을 겪다가 총 계산으로 와서 2005년 제가 찾아보니까 2005년더라고. 그 사단법인 흑살림 이태근 회장이 그 하는 흑살림에서 전통농업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우성 간사, 저기 지금 박달 이장님, 그때 간사하셨어요. 맞죠?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2005년이야. 그래가지고 그때 그 한살림에 이렇게 그 포도주 같은 거 나오죠. 덕천포도원. 그 김성순 선생님. 그분이 올해 한 94대 됐을 건데 93세 때인가 시집을 내신 분이야. 그러니까 농사도 하시고. 지금 돌아가셨나 그건 모르겠고 아직 안 돌아가셨을 수 있어요. 괜찮죠? 안 돌아가셨죠. 그분이 그 전통농업위원회 위원장을 하시고 이우성 지금 이장님이 그때 간사를 했어. 우리는 그 위원으로 가가지고. 그때 제가 뭐 잘 알지도 모르면서 가서 아마 이렇게 앞에 나가가지고 농소에 한번 개보를 쫙 그래가면서 한번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전통농업. 그리고 그 청산도 그 저 구들장론 이런 데도 한번 그 답사도 가고 하여튼 그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다 관련자들이 다 있네. 2016년에 동일의 한의원 저 박석준 원장 계시죠? 머리 허연 분 딱 졸지 마요. 이분이 이제 한양에서 계산으로 내려오시면서 뭘 한번 하자는 거야. 그래서 저는 저분의 꿈을 한번 들은 바 있고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합류하기로 했는데 뭐 한의사가 뭔 농소 공부를 해. 그래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저기잖아요. 의식 동원. 근데 의식 동원인데 저분은 의농 동원이 하라 그래. 의학과 농업은 그 근원이 같아. 박석준 원장님이. 그래 이걸 한다는데 근데 제가 그때는 어디 있었냐면은 저 문경 산 넘어가 있었어요. 백두대가. 해발 한 600m 되는데 그 하조민촌에 10년 있다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거 와서 한다는데 어떻게. 근데 저는 운전도 못해요. 지금까지 운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못해요. 그래 제처의 도움을 받아서 그때 흑살림 그 연수원이 불정에 있는데 그까지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8번인가 9번을 했는데 그게 농사직설이라고. 근데 우리 박석준 원장이 워낙에 한하게 밝으신 분이라 아주 지금 여기 제가 오늘 만날지 못 만날지는 모르는데 두 번째 강독 찾아보니까 이게 있더라고. 그걸 해가지고 전부 다 풀이를 해가지고 아주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는 한학을 모르니까 농사에는 뭐 조금 안다 그래도 이걸 가지고 7번인가 8번을 한 거예요. 그래 여기서 참 배우는 게 참 이런 거더라고요. 이 농소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농사 기술 뭐 방제 뭐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어쨌든 깊이 있는 걸 많이 배우는데 전에 이제 박석준 원장께서 이 자리에서 저도 한번 왔었는데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여기 와서 딱 한자 딱 썼어요. 지. 이게 알지자잖아요. 이거 한자 가지고 출판 개념에 여기 와서 말씀을 하시고 가셨는데 좀 이따 나오지만 여기 이제 음식 비미방 방이라는 요리책이 있죠. 근데 이걸 음식을 맛을 아는 거냐 맛을 내는 거냐. 그래 이 지라는 게 어마어마한 다양한 뜻이 있다. 아마 그렇게 설명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농사직설에 보면요. 우리 논농사 하시는 분 요즘은 뭐 트랙터로 저기 해버리니까 모르죠. 옛날에는 뭘 했냐면 우리 어릴 때면 쟁기, 그 다음에 썰에, 그 다음에 번지, 긴 나무 떼기 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 이게 다 농사책에도 지금 이두식 표기로 해서 다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 고수님께서도 그걸 모르는 거야.
속 익힌다, 삶는다. 야, 이걸 뭔지 몰라가지고 그때 줄을 이렇게 그어놨더라고. 그래 우리가 거기서 머리를 짜내다 보니까 이 답이 나온 거야. 이건 논을 삶다. 논 삶는다 그러죠. 다 이 삶는다는 가지고 속이라는 걸 쓴 거야. 그래 우리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건데 이 한자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그리고 그 알았을 때 그 쾌감, 그 한 글자를 풀어냈는데 논을 삶다 할 때가 이 삶을 숙자를 쓰는 거예요. 나는 음식할 때만 이런 거 쓰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그리고 또 그 농소를 하다 보면은 또 여기 참 제가 그때 머리를 치면서 좋아했던 구절이 하나가 나오는데 호미자루에 벼 100줄기가 달려 있다. 그러니까 김을 잘 멸하는 얘기야. 이 얘기가 너무 사무치더라고. 호미자루에 벼 100줄기가 달려 있다. 모가 사람의 공을 다 안다. 뭐 여러분들 많이 듣는 얘기지만 어쨌든 농소를 공부하면서 저도 농사를 주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아주 몸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농서, 집짓기, 상경포, 우리 문화에 관한 이런 것이 아우러지면서 농소에 대한 그 이해를 좀 더 제가 진전시킬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농소에 지금까지 뭐 인연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잠깐만요. 너무 딱딱한가요? 아니죠? 괜찮죠? 이제 본론 나가요. 그래서 근데 어차피 지역분들하고 또 이렇게 하면 저하고 또 얘기도 하고 왜냐면 이게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얘기하려면 이게 끝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이렇게 해서 농사가 이런 거다 하고 내중에 정말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같이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얘기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고요. 몇 분인데, 그럼 무기로. 근데 제가 이제 저기 할게요. 그래, 농서. 과연 무엇을 농소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농서 그러면은 그 농사 짓는 책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좀 말씀드리는 농서는 우리 그 전문가들도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그 범위를 강범위하게 봐요. 그래 우선은 첫째는 백과전서. 우리 그 전통사회의 그 일상생활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백과사전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그 백과전서는 서구하고 우리하고는 조금 틀리죠. 그죠? 서구에는 그 디드로와 뭐 달랑베일 이런 사람들이 편집한 백과전서는 사실 프랑스 혁명을 이끌어낸 그 책이죠. 그죠? 근데 거기는 볼테르, 루소 이런 사람이 다 필진으로 참여했어요. 근데 우리 그 농서를 쓴 사람들은 정말 뭐 한미한 선비에서부터 이름난 사람도 있지만은 뭐 그 중인들도 썼어요. 뭐 사대부만 쓴 게 아니에요. 뭐 여성들도 썼고 우리 농서는 그래요. 그리고 백과전서이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식품재료 생산서다. 그죠? 농사는 아니까 어차피 뭐 쌀, 뭐 반찬 해 먹으려면 마늘, 양념에서부터 모든 걸 다 농사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예를 들면 임원경제지라든가 산림경제라든가 그다음에 뭐 규합청소 그 여성분이 쓴 건데 이제 이런 것이 어떤 그 종합 백과전서에 해당되고요. 뭐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주 많죠. 그죠? 음식 비밀방. 내중에 세부적으로는 제가 조금씩 더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음식 비밀방은 요리서로 들어가고요. 요거는 그 일반 농소에는 일반 농소가 있고 원령식 농소가 있고 일반 농소에는 우리가 가서 농사직설이라든가 농가집성, 뭐 가농소, 아마 국사 시간에 옛날에 한 번씩 들어봤던 이름. 그죠? 이런 것이 주로 이제 그 일반식 농소가 되어 있고, 원령식은 그 정학교라고 그 정약용 아들이 썼다는 농가 원령가. 그죠? 아니면 여기 고상안이 문경에 있는 어떤 분이 썼다는 농가 원령. 뭐, 그 다음에 사시찬요. 뭐 여러 종류가 있는 게 이런 것이 원령식 농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는 농수산부 이렇게 하는데 수산도 다 어쨌든 농소로 같이 그 포함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수산이라는 이런 거는 이제 자산어부 같은 거죠, 그죠? 다 들은 이름이고, 그 다음에 축산서, 그 다음 축산서는 이제 뭐 소가 병이 걸렸어.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돼? 이런 거 우이방, 마이방 이런 책들이 다 여기 이제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조리 및 식품 가공서가 이제 일반 조리에는 음식방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뭐 많이 이런 책이 있어요. 재밌는 책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도문대작. 혹시 들어보셨죠? 이거 본 적도 많이 돼 있어요. 도살장 문 앞에서 크게 입맛을 쩍쩍 다신다. 이거는 허균 유명한 분이죠, 그지? 허균이 지은 그 음식 관련 서적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강릉 대도부에서 강릉 사천면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잘 사죠. 이 아버지는 그러니까 허엽이라고 그 동인의 당시는 제일 대빵이었죠. 허균의 아버지가. 그리고 이제 그 서인은 이제 이쪽이고, 그러니까 아주 뭐 잘 산 집이고 해가지고 내중에 좀 공공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옛날 그 맛있는 거 먹던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이 사람 허균은 또 이거 말고도 한정록이라는 이 책도 썼는데, 이 책은 자기의 막판에 좀 쫓기게 돼요. 어차피 이분은 거해를 당하잖아. 다 묶어가지고 그냥 몸을 찢어가지고 그렇게 나오죠. 기록은 그렇게 해가지고 요즘 말하면 강화문 내거리에 탁 달아서 반역죄로서 역모로서 그렇게 가는 분인데, 막 쫓기는 이 순간에도 자기의 그 안정, 임탄 그냥 확 터놓고 이런 거를 그 서술한 책인데, 막판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농사가 들어가 있어요. 한 챕터가. 거기에 우리나라 채소에 대한 게 가장 먼저 이렇게 많이 언급된 게 바로 이 한정록이라는 책이에요. 허균이 그래서 이분은 뭐 아주 재밌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매창하고의 관계. 그렇지만 이분은 아주 그다음 스님하고의 어떤 그런 불경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선 이런 선비 사회에서 이 사람을 잘 용납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가는데, 어떤 아까 음식서적, 요게 도문대작이라는 게 있고, 아까 음식비미방, 그죠? 이런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 마시는 데 대해서 동다송이라고 조선 후기에 아마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황이라는 건 굶주릴 때 먹는 거, 도토리 주워 먹고 이런 거. 그런 관련 책. 그 다음에 고구마, 종저보, 고구마 책. 그 다음에 이제 영양 및 응용 영양, 의서에 동의보감, 의방일치, 이런 게 다 어쨌든 이런 것들도 의서에 집어넣더라고, 전문가들이. 그 다음에 민간요법, 그 다음 식품 관련 생활서, 그런가 풍속, 이런 게 다 들어가, 세시 풍속 다 들어가고, 경제 동국 여지성함 택리지까지 경제 및 지리지 모든 거 들어가고 일괄적이 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근현대농서. 이게 참 많이 있어요. 근현대농서는 가장 빠른 게 1885년에 안종서라는 사람이 농전 신편이라는 책을 써요. 여기는 암모늄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농업 기술을 들여와가지고 같이 책을 쓰는데, 이분은 신사유람단에 따라갔었는데 내중에는 요즘 이게 외고의 앞잡이, 일본놈 앞잡이다 그래가지고 길거리에서 돌을 맞아 죽어요. 안타깝게. 안종서라는 분이. 근데 지금 농소라는 건 대체로 이렇게 해가지고 농사짓는 농사기술서적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고 식품의학까지 모든 걸 아우르는 책이다. 그게 또 유기적으로 결합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아마 이렇게 광범위하게 그 범위를 잡아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농소의 계보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흘러와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가.
우리나라 최초의 농서가 우리가 항상 배울 때는 그 농사직설로 알죠, 그죠? 농사직설이 이게 1429년도 세종년간에 정초, 변효문 이런 사람들이 세종의 명예에 의해서 이 책을 짓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관찬이죠, 그죠? 관에서 찬했다. 이제 이걸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태종 때 농서비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한자로 안 씁니다. 농서비요라는 책을 지었다고 하는데, 이 책은 내중에 한 조선 중기쯤 돼 가지고 자기 후손이 다시 필사를 했어요. 근데 이때 태종 때 쓴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걸 뭐 최초로 잡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간에 뭐 최초는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안에 내용이 어떤 게 담겨 있어서 일반 백성들한테 많이 이제 퍼져나가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느냐, 그건데 관건은. 요게 이제 간찬사서의 조선 초기에부터 이제 이루어져요. 중국은 사실은 한 2000년 전쯤에 농서가 있었어요. 한나라 초에. 그러니까 범승지서라고. 여러분들 아마 이런 책 다 지금 모든 게 다 번역되어 있어요. 이 범승지라는 사람이 쓴 아주 책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 저기 중은 재민여술. 그 다음에 농상지표. 대표적인 책이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때 써진 거지만 우리나라에서 많이 베껴가지고 쓰다 보니까 중국 하북지방의 그 농법이 우리나라하고 잘 안 맞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주체적인 농법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래, 아까 농서비요라고 하는 거는 농상지표의 그 축약판이라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것들이 써왔는데, 이 책들을 좀 초록하고 줄이고 축약시키고 이렇게 해오다가, 요거는 최초의 어쨌든 우리 주체적 농법에 의한 이 책이죠. 이게 이제 관찬사서라고 한다면은 이 당시에 1450년경에 이 금양잡록이라는 책이 나와요. 금양, 이불 금자죠. 이 금양이 지금 어디냐면은, 이따가도 또 얘기 또 나올 거예요. 지금 경기도 시흥, 그 다음에 광명, 그쪽을 옛날에 금양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금양잡록이라는 농서를 쓰는데, 쓴 사람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희맹. 이 사람은 자기 형이 강희안이야. 그림 조선 초기에 안견한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이 사람 동생이에요, 강희명은. 그리고 이 사람은 60살에 죽었는데 52세까지 벼슬을 하다가 시골 금양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가면서 이 책을 이제 쓰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처음엔 잘 모르니까 이런 거야. 처음에는 2월 달에 벽시를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이제 동네 어른들한테 쿠사리를 엄청 먹는 거죠. 그지? 뭐 이런 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노농가 얘기를 참 많이 하나. 아마 기농자들도 이렇게 오면은 동네 어른들하고 요번에 무엇입나 컨닝도 하고 아니면 또 상의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식으로 이 사람도 사실 그런 게 초보자니까 그래 노농가의 대화를 굉장히 이제 강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 많이 나와 있어요. 금양잡록에는. 이제 이렇게, 그때도 뭐 다른 주요한 책만 제가 다 꼽을게요. 이거 뭐 몇백 거 되는 거를 지금 저도 다 지금 기억도 못하고 여기 설명해봤자 지금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 이렇게 되면서 강해군 연간 이렇게 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허균의 이제 한정록 같은 이런 책이 나오고요. 개인 책들이. 그 다음에 이때는 농사직설하고 금양장록하고 또 하나가 사시산요초라는 책이 있어요. 사시찬요.
초. 이건 사시찬년 중국 당나라 때 이 책인데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초록을 조금 줄여서 해놨는데, 그러나 이 책이 꼭 중국 그 내용을 반드시 100% 줄였다 이건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게, 그리고 여기다 토도 달아놓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토도 이제 달아놓고 이제 이런 책이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강희명이 썼다고 해요. 그런 지금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많이 들었던 신속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공주 목사를 했죠. 그리고 농가집성이라는 책을 이제 쓰는데,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뭐 썼다기보다도 농사직설, 금양잡록, 사시찬요초, 그 다음에 세종 건농문, 요걸 합쳐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책에 그런데 어쨌든 그 조선 초기의 이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낸 책이거든요. 그리고 이 책이 아주 내중에 인용이 많이 돼요. 이 책이. 그 다음에 이제 이 무렵에서 17세기쯤 들어오면은 아까 얘기했던 산림경제라는 책이, 제가 처음 만났던 이 농서, 이 책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산림경제는 홍만선이라는 분이 쓰는데, 우리나라 해동 이적이라든가 도교 서적을 많이 쓴 홍만종의 육촌 동생인가 사촌 동생인가 그렇게 돼요. 이분이 처음에는 이게 산림경제를 누가 썼는지 이걸 아무도 몰라가지고 헤매다가 결국 찾아낸 게 이제 홍만종이라는 사람인데, 저도 고소를 좀 들어가지고 있지만, 이 보면은 조선 박물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는 증보 산림경제를 가지고 조금 줄여가지고 옮겨놓은 건데, 이거 가지고 정다산이 있었다는 거야. 다산정약용이. 이 식으로 왜곡이 돼 있고, 왜곡이라고 남도 잘못 알려져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야말로 개념도 딱 이렇게 된 거야. 산림경제. 아까 이게 산림에는 간 임원이랑 마찬가지예요. 이건 산림은 처예요. 요건 초리고 경제 밖에 나가 사는 건데, 이 책이 내중에 어디까지 나가느냐 하면은 정보 산림경제. 이 책이 2배가 돼버려. 한 100년 지나면은. 이 책은 유중림이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이 사람 군의관이에요. 그러니까 중인이에요. 이 책을 상당히 증보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모아가지고 했는데, 이 책에 참, 그런 현실성은 상당히 좋으나, 모든 이 책 어디서 따왔다, 인용 서목을 하나도 밝히지 않고 있어. 이게 좀 단점이에요. 근데 이 책도 지금 벌써 오래전부터 음식 연구하는 사람, 여기도 음식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벌써 오래전부터 음식 부분만 따로 옮겨가지고 정보산림경제 한 10년도 넘었어요, 벌써. 그런 책이 음식 관련이 나오는데, 그리고 산림경제가 꼭 이것뿐이냐? 산림경제 초, 산림경제 보, 산림경제 보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산림경제가 미친 영향이 엄청 커요. 끝에 조금 하나 붙여가지고 그냥 책을 왜냐하면 옛날에 지금처럼 인쇄를 해가지고 막 돌리는 게 아니니까 전부 다 필사를 하잖아. 필사를 하다 보면 조금 줄이는 거는 초고, 더 보태는 건 보유고, 이런 식으로 막 고무줄을 늘리고 줄이는 식으로 책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 책들이 다 나오기 전쯤에 한 17세기엔 또 이 박세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름 많이 들었죠? 사문난적, 사변록 이렇게 써가지고 윤유하고 박세당은 이 주자학, 모든 게 그 당시에는 주자학이라는 이론에서 꽉 짜진 송시효를 중심으로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은 해석을 달리 하는 거야. 중국에서 학자의 해석과 달리 하니까 전부 총공격이 들어오는 거야. 그죠? 그리고 윤유라는 사람은 결국은 어쨌든 약 먹고 죽게 되잖아요.
이 사람도 막판에 어떤 고통을 엄청 당하는데 그 내중에 박세당의 그 이른바 그 색경. 이 색이라는 거는 이게 벼하자가 들어가잖아요. 아이고. 색이라는 거는 거둔다는 뜻이에요. 수확한다. 가색 그러면은 가색 그러면은 씨 뿌리고 거두는 과정, 농사를 가지고 가색이라고 옛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이제 그러니까 이 농사 책인 거야 어쨌든 이 색경은. 뭐 이따가 또 자세히 또 그 기농자 얘기하면서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모든 책들을 거의 아우러 가지고 결국은 19세기에 임원경제로서 모든 게 흘러 들어오죠. 이 책은 임원경제지는 113권. 그러니까 책을 아마 진짜 그 113권에 그 어마어마한 그 거질의 이 책인데요. 이게 아까 산림경제처럼 16지로 나누어지는데 모든 각 분야에서 가장 방대한, 그리고 여기도 써놨어요. 임원경제지 서문에도. 우리가 지금 뭐 책들이 참 많은데 다 그거를 볼 수 있는 필요도 없다. 우리 실정에 맞게 되는 것만 뽑아 모았다. 물론 중국 거도 인용 문헌은 중국이 훨씬 많죠. 문헌이 많으니까. 그 인용 문헌이 중국계 많지만은 어쨌든 우리 거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하는데 이 아마 그 책 종수가 아마 850종 제가 알기로는 기억하기로는 어마어마한 그 인용 문헌을 해서 물론 자기 책도 많아요. 자기 책도 자기는 벌써 이미 그 이따가 또 한번 그 나오겠지만은 자기가 농사에 관계된 걸 가지고 뭘 쓰냐면은 행포지 이걸 쓰고요. 자기가 또 음식에 관련된 거를 이 사대우의 남자 뭐냐면 다 이거 먹을 식자가 들어가요. 옥리 잡지. 그 다음에 자기가 뭐 실용기구 만들고 이런 거 서명지에 나오는데 이런 거는 금화경도기. 이미 자기 개인 주소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런 걸 자기 또 임원경제지에 다 이제 그 인용을 하면서 하는데 다행히 다른 책들은 다 있는데 이 책은 이 음식책 이게 아마 어마하게 방대하리라고 생각되는 건데 이게 한 200개 정도만 인용이 되고 나머지 인용이 못하고 이 책은 지금 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책의 실체만 지금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임원경제지가 그래 모든 지금 그 조선 초기부터 있던 이 농서들을 물론 이거 말고 수없이 많습니다. 그 갈래갈래들을 큰 그냥 바다로 흘러모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임원경제지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해설책만 개간서만 해도 1600쪽이 되니까 그죠? 각 지에 대한 쭉 해설을 그 젊은 분들이 다 설명을 붙여. 이 책은 무슨 책이다. 무슨 책에서 무슨 책에서 인용을 했다. 다. 그러니까 그 책 한 권 해설을 하는데 그 정도면은 이 얼마나 방대하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여기는 이 책은 뭐 단순히 뭐 농사에 관계되는 게 한 10개 정도 되고요. 요게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식력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뜻을 기른다. 요게 한 6개 돼요. 여기는 이운지 같은 건 자기 취미생활, 문화예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등산할 때 가지고 가야 될 뭐 도구, 그 낮잠 잘 때 자는 의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참기름을 짜는 기계를 어떻게 또 만드느냐. 모든 게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예를 들면 본리지. 이게 밑본자자요. 본전을 던져가지고 이익을 얻는 게 이게 농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의 아주 개괄적인 책인데, 임원경제지에서. 그래서 이름을 본리지라고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관유지. 관, 물을 댄다. 관계사, 그죠? 휴는 밭이랑이에요. 그 다음에 만학지. 늦을 만에 대울, 만학지는 나무 심는 거. 예원지 그러면 꽃. 근데 꽃 심고 이런 거는 다 양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자기 취미생활 하는 거 양지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여기 전공지 그러면 뽕나무 심어가지고, 누에 쳐가지고, 천 짜는 거. 그 다음에, 물고기 잡고, 이거 어로도 다 있어요. 남로 어목지를 서유가 쓰기도 썼지만, 그것도 다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우리 재산을 요즘 말하자면 재테크는 아니고, 재산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할 것인가. 예규지.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16지로 나눠져요. 그 중에 또 하나는 가장 이 중에서 많은 거는 인재제예요. 어질이네. 인재지와 보양지. 인재지는 말 딱 들어보면 알겠죠. 의학책이에요, 의학. 이게 동의보감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방대하다고 하지만은 이 인재지 자체만이 이미 동의보감을 훨씬 뛰어넘는 그 작이에요. 그리고 그 동의보감을 포함한 다른 의서들을 더 방대하게 모아놓은 거고, 이 보양지는 우리가 볼 때는 보호하다 이런 걸 안 쓰고 포초를 썼더라고. 근데 이거는 예방의학이야. 전기신을 어떻게 기를 것이냐. 그러니까 서유구가요, 이 책을 쓴 풍석 서유구라는 사람이 82세까지 사시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제가 볼 때는 백수가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제가 그래서 궁금해가 한번 찾아본 거예요, 이번에 공부하면서. 조선시대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냐. 놀라지 마세요. 35세예요. 그리고 양반들은 50에서 일반 백성 한 56 대체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빨리 죽었냐? 첫째는 영양결핍이겠죠. 영양결핍. 그 다음에 그때 모자 같은 것도 일만 하다 보면은 자외선, 적외선 이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간에 평균 연령이 이렇게 돼봐야 한 40 정도, 검색해서 저도 알아낸 건데, 이 정도인데, 서유구 이분은 자기 예방의학, 하고 이런 걸 공부를 해가지고 다 이 정도 책을 쓴다는 거는 이게 정통하지 않으면은 쓸 수가 없어요. 아까 정조지라는 음식, 우리는 사대부 남성이지만 부엌 출입 안 하고 이렇게 레시피 이렇게 직접 이렇게 안 만져보고는, 저는 다른 학자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이런 책을 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레시피 어디 책 뺏기는 게 아니고 자기가 다 수집해서 사는 건데, 그러면 82세까지 어쨌든 이분이 사는데,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도 잘 돌아가는 거야. 자기가 이제 죽음을 바로 앞두고 저기를 하는 거야. 주변 사람한테, 야, 검은고를 뜬겨라. 검은고 소리를 들으면서 간 걸로 기록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이분은, 그러니까 요즘 하는 스님들이 요즘 자탈림명 있잖아요. 자탈림막. 앉아서 그냥 딱 가신다. 사실 어떻게 보면 검은고 소리 들으면서 가는 것도 거의 도로 그 정도로 닦은 거지. 그리고 그 고생도 참, 이분 옛날에 관리들이라 내 땅이 있어가지고 돈을 두고 쓰는 게 아니야. 녹봉 없으면요, 그냥 일반 저기나 똑같아요. 땅 맞이기 없으면. 녹봉으로 살던 사람들은. 그리고 이분들 고생 엄청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정도 가요. 항의정산 90대 이상까지 갔죠. 막판까지 연기전 끝까지 하다가. 그리고 어쨌든 이분이 이런데 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어쨌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수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 지금 계략적으로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려면 너무 많아. 다 넘겨야 돼. 다 넘겨야 돼. 제가 다른 분들은 이런 거 많이 해 보셔가지고, 이 정도 하면은 시간을 이렇게 맞출 수 있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뭐 저희가 뭐 어디 가서 강의를 해봤어요. 뭐 이게 시간 모르겠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저기를 한번 하자고 시작을 한 건데 여기 이제 뭐 그 내용하고 어쨌든 간에 제가 일단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추가했는데 이 정도만 한번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제가 책자 같은 거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때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책자를 보면 개괄서들이 있어. 농사에 하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조선 역사를 다 알아야 되고 조선의 그 지성사를 다 알아야 되는 내용 정도가 돼야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제 능력으로는 안 되고 뭐로 좀 저기 한다 그래도 이걸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릴 수도 없어요. 그죠? 그 다음 그러면 조선의 여기 기농한 분들이 한 반 넘죠? 한 그 정도? 기농, 기촌. 어쨌든. 조선시대 이 기농, 기촌자들. 그래, 관심이 있을 것도 같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옛날부터 저도 시골 들어오기 전부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근데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기농하는 사람들의 경향성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그 이즘, 그 좀 운동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저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책의 영향, 응? 어떤 뭐 예를 들면은 리어링이라든가 이런 분들 책의 영향에서 진짜 아주 결단을 내려가지고 그분 아주 생활들 철두철미해요. 그 들어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시골 가면 좀 먹고 살겠지 하고 그래서 그분들 다 나갔죠. 거의. 그런데 기농하는 사람들의 경향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건 외국의 누구를 이제 보고 근데 우리나라에는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기농자가 없을까? 기농기촌자가. 그리고 그분들한테 또 배울 것은 무엇이고 그분들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런 공부를 제 나름대로 그 좀 생각을 쭉 해왔는데 요번 기회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어설프게나마. 그래서 제가 지금 한 6분을 여기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이분들이 과연 우리 삶에 어떻게 그 앞길을 좀 비춰줄 수 있을지 아니면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비판을 해서 나는 안 그래야겠다 이런 걸 반면교사로 삼을 것인지 이런 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아까 일단 근데 거의가 농서를 다 썼다는 그리고 거질의 책들을 다 썼다는 요번에 잘 쓸게요. 이게 흔들려가지고 고상한 그 다음에 박세당 그 다음에 박지원 그 다음에 이건 잘 모르는 이번은 잘 못 들어봤을 거야. 백영숙 그 다음에 서유구 한 6분을 가지고 한번 제가 하나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 강희맹은 아까 금양잡록하고 사시찬여초 조선 초기 1400 그 세종 영감부터 성종 때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상한이라는 사람은 제가 이거 연도는 뭐 정확히 잘 모르는데 1553이네. 1553년에서 1483년. 아니. 뭐 잘못됐다. 아니. 1623. 이분은 1629년에서 내 기억으로는 29년 맞지? 29년에서 제가 이거 연도를 한번 적어주는 거예요. 1703년. 박지훈은 이분이 1815년인가 돌아가시지? 1737년.
이 백영숙이라는 사람은 1743에서 1816. 이분은 1764에다가 이분은 1845년에 돌아가죠. 강인명은 아까 1424. 148, 60에 돌아가시지. 83. 대략 이렇게 되는데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귀농자들도 뭐 사실 저마다 각자잖아요. 이분들도 시대는 틀리지만은 이분들은 아까 금양에 자기 장인이 있어. 장인이 그 땅이 많아. 그게 금양이야. 자기 그 처갓집,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벼슬을 했지만 뭐 그쪽에 땅이 없어서 처갓집 동네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고산한이라는 사람은 이 문경에 가면 이 고씨가 많아요. 뭐 문경시장도 얼마 전에 고아묵에 고씨가 참 많은데 거기 그 영순면 왕태리. 옛날에는 그 조선시대 때는 그 용궁, 그 순댓집 많은데 용궁면, 지금 그 예천군 용궁면인데 그 당시에는 용궁현이 있었어요. 용궁현에 딸려 있는 곳인데 거기에 왕태리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공민왕이 홍건적에 그 난을 피해가지고 가면서 이게 잠시 머물렀다 그러죠. 그 임금이 이렇게 그 궁을 비우고 나가는 거 가지고 그 저기 먼지를 덮어 쓴다 그러죠. 그 얘기가 뭐냐면 몽진이라 그래요. 그죠? 임금이 궁을 그 벗어나 가지고 그 피해 있는 거 가지고 몽진이라 그러지. 근데 공민왕이 요 사람 사는 동네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왕태리고 이 사람 호가 태촌이에요. 촌자. 고상하는 박세당은 여러분이 그 잘 알다시피 이 사람이 1700년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딱 유생들이 180명이 딱 상소를 올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책을 쉽게 하면 그쪽에서 볼 때는 불온서적이죠. 그죠? 아까 얘기했던 사변록이라든가 하고 이경석 신도비명 이 책을 쓰는데 사변록은 그 당시에는 송나라 주자대전 그 주자가 어쨌든 모든 해석을 그 유교 해석을 아주 잘하고 뭐 FM이야. 그걸 벗어나서 이렇게 시각을 조금 달리 보면은 이제 그 공격을 하고 빼딱하게 보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 요거는 이경석이라는 사람은 삼전도 비문을 썼어요. 인조가 3번 저기 하고 머리 9번 박았잖아요. 그래 자기는 학문 배운 거를 후회한다 그러면서 삼전도 비문을 썼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그 박세당이 이 사람을 옹호를 하는 거야. 그 사람은 그걸 쓸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사람들이 그 유생들이 이제 사주를 받은 거겠지. 왜 누구래? 전부 다 들어가지고 이 책들을 다 불태워버리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만년이에요. 1703년에 이분이 그 돌아가셨으니까 이 일이 1700년대에 있으니까 거의 만년에 이루어진 거죠. 그죠? 근데 마지막 쓴 책이 이건데 이분은 오래전부터 벼슬을 쭉 했어요. 벼슬을 하다가 그 1700 몇 년이야? 연도를 안 적어놨네.
하여튼 40살에 모든 걸 딱 그만두니까 벼슬 이제 안 하겠다 하고 자기의 그 아버지 그 위로부터 내려온 땅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지금 양주 많이 들어봤죠? 수락산 노원구 그쪽 뒤쪽에 있는 지금 의정부 장암동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의정부 장암동으로 들어가는데 그 수락산 자리에 그쪽에 땅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틀을 딱 잡고 그쪽을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서쪽 골짜기에 서계라 그래요. 서계 박세당, 호조 그죠?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서계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옛날 사람들은 요즘 그 옛날 사람들 자서전을 가지고 쭉 묶어놓은 책들도 있죠, 그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주 이런 책들이 있어요. 아주 근데 읽어볼만 하겠더라고. 저도 오래전에 그런 거 쭉 읽어봤는데, 그 다음에 자기 죽을 때 가지고 갈 묘비명 내지 묘표 이걸 자기가 쓰는 그런 책도 번역이 돼가지고 이런 게 벌써 오래전 한 십몇 년 벌써 됐어요. 근데 이 박세당에는 분은 아까 호가 서계잖아요. 서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은 나무를 해가지고 팔아요. 거기 들어가서. 근데 여러분 이따 잘 판단해봐요. 그리고 초동 나무 할 초자 쓰죠, 그죠? 그 다음에 초수, 좌표. 자기가 무덤 앞에 세울 이걸 자기가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도 그분이에요. 자기 이걸 딱 쓰는데 제가 이따가 한번 읽어드릴게. 얼마나 아주 지금은 읽어드릴까? 뭐 길지는 않아요. 근데 이분이 성격이 아주 그냥 깔끔하고 아주 그냥 단문을 좋아해. 그래도. 그래,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이 요거 한번 읽어드릴게. 어떻게 해서 기농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가. 이 사람 정신세계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나무하는 노인은 성은 박이요. 세당은 그의 이름이다.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는 정원공과 길지 않아서 읽습니다. 충숙공으로 인조임금 시절 다 같이 높은 벼슬을 하셨다. 노인이 태어나 4살 때 아버지 청숙공께서 세상을 버리셨고 4살 때 돌아가셨어요. 8살 때 병자호란을 만났다. 고아가 되고 가난하여 배울 기회를 놓쳤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장은급제하죠. 아들도 장은급제예요. 박세당 아들도. 좀 이따 한번 얘기할게요. 10여 세 무렵에야 비로소 둘째 형님으로부터 학업을 배우게 되었으니 그마저도 열심히 하지 못했다. 이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정리한 거예요. 나이 32 나던 현종 임금 첫 해의 과거 시험을 통해 벼슬살이를 시작했다. 임금을 오시는 시정의 반열에 끼어 8, 9년을 보냈다. 그 무렵 자신을 되돌아보니 재주는 짧고 힘은 붙여서 세상에서 무슨 큰 일을 할 능력도 없었고 세상은 또 날이 갈수록 기강이 무너져 어떻게 바로잡을 방도가 없었다. 그래서 간직을 벗어던지고 조정을 떠나 동대문 밖에 몰려났다. 이게 이제 수락산입니다. 한양 성곽으로부터 30리 떨어진 수락산 서쪽 골짜기에 터를 잡아 살면서 골짜기 이름을 석천동. 돌샘 계시죠? 돌샘이 석천입니다. 맞죠? 돌샘. 그는 이제 그 선생님이라는 뜻도 이제 있지만 어쨌든 돌샘이 석천입니다. 석촌동이라 하였다. 그곳에 머물면서 자신의 호를 서쪽 개울에서 나무하는 늙은이라는 뜻으로 석의 초수라 지었다. 계곡물에 바짝 붙여 집을 짓고 여러분 기농한 거 잘 가정하면 생각해 보세요. 울타리는 따로 만들지 않았다. 복숭아와 살구, 배와 밤을 심어서 집을 에워쌌다. 오이를 심고 벼를 수확하는 논을 만들었으며 나무를 해 팔아서 생계를 꾸려갔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70살에 쓴 거예요. 막판에 죽음 앞두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쓴 건데 농사 짓는 철이 닥치면 논밭 사이에서 몸을 놀리지 않은 때가 없어 홈이 지고 쟁기맨 농부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 처음에는 가끔씩 조정해서
내려오는 명을 받들기도 했다. 벼슬 하라는 얘기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뒤에는 몇 번을 불러도 가지를 않았다. 30여 년을 그렇게 지내다 인생을 마쳤다. 나이는 70세를 넘겼다. 요거 쓰고 2, 3년 뒤에 돌아가시죠. 그가 살던 집 뒤편 100수십여 걸음 떨어진 곳에 장사를 지냈다. 그때 아마 쓰라 그랬는가 봐요. 묘를. 그는 일찍이 통서를 지어 시경과 서경 그리고 사서의 뜻을 밝혔다. 또 노자와 장자 두 종류의 책에 주석을 달아 그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냈다. 특히 맹자 말씀을 좋아했다. 그러니까 이분은 노자 도덕경 강이라는 책을 그 6.25 시절에 아주 써버려요. 그리고 그 장자라는 책이 그 남하경이거든요. 남하경이라 그래요. 남하경 주해 삼보. 그 산 깎아내고 더 보충했다. 이런 책을 실제 써. 노장을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단으로 이제 그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한자로 안 썼는데 사문난적이라고 아마 역사 교과서에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 문학의 이 부류에서 아주 난적이다 이거지. 그 윤유하고 이 사람이 대표적인 소론의 거도 윤유하고 박사당이 사문난적의 대표적인 걸로 우리 교과서에 배웠죠. 그래서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맹자 이런 걸 보고 그다음에 차라리 요게 이제 맹자 말씀을 몹시 좋아하였다 그랬는데 요 마지막 한번 의미가 한번 들어보세요. 차라리 외롭고 쓸쓸하게 남들과 어울리지 못한 채 살아갈지언정 이런 세상에 태어났으니 이런 세상을 위해 일하고 좋게 지나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들에게는 머리를 수그린 채 뒤따르는 짓거리는 결탄코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의 의지가 그랬다. 이게 딱 그 아주 고집불통이죠, 그죠? 그래서 아까 이 32세 때 과거부터 가지고 벼슬 좀 했다 그랬는데 그 아들이 그 유명한 박태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고우애가 박태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박세당의 한가무렵에 두 아들을 미리 보내요. 그 박태유는 병사를 했는데 박태보라는 사람은 그 과거에 장원을 했어. 그러니까 수석을 한 거야. 그리고 똑똑히 잘 나갔는데 인현왕후 폐비 반대에 기치를 두고 저기 하다가 숙종이 그래도 뭐 잘못해 이런 거 안 하고 하여튼 끝까지 저기 하다가 친히 국문을 하는 거야. 고문을. 그래서 그런데도 항복을 안 하고 잘못된 소리 하나도 안 하고 해가지고 제 기양 보내버려 이렇게 된 거야. 거의 뭐 만시창이가 됐죠. 그래 가다 노량진 거기 가다 죽어버렸어요. 맞아서.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도 공부는 잘하고 그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당을 세우는 것이 지금 여기 박세당 여기 여기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어요. 거기에 노광서원, 노량진, 외가리 뭐 기력 이런 거 백로 이런 저거죠. 노광서원에 그 배양이 돼 있죠. 아주 그러니까 이 아들도 그러니까 두 부자가 둘 다 장원한 사람인데 아주 뭐 꼬장병이에요. 우리 충청도 말로 따지면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박세당은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그 자기 몇 표에서도 봤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살면서 뭐 어영부영 뭐 재산이 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몸을 놀리면서 일하고 이렇게 기농을 나무 해가지고 해다 팔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이분은 뭐 워낙 잘하니까. 근데 이분들 나이가 대체로 그 연령이요. 제가 이렇게 그런 것도 한번 따져본 거야. 나이가 대체로 많아. 그러니까 이분도 한 60살 사는 거잖아. 그지? 이 사람도 한 60 몇 살 돼요. 51년인가? 63. 이 사람 30이니까, 70, 집의 나이라면 75 사는 거야. 박지원도,
3. 몇이요? 40. 67? 68? 30, 40. 뭐, 어쨌든, 그 다음에, 이분은, 아니, 뭐 따져봐요. 이분은 하여튼 80여건 내가 알고 있거든. 계산하기에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가네. 대체로, 오래 사셨어. 손에 가서, 여러분들이 기농해가지고 사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평균 연령 지금 83세야, 지금 우리나라. 내가 볼 때 한 90세까지는 갈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일하고 이게 건강해요. 좋아요. 박지훈은, 그나마 참 얘기할 게 뭐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 아까 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박사장이 이렇게 꼬장꼬장하고 진짜 아까 마지막 그 글귀 봐요. 이거는 뭐 그냥, 그죠? 근데 이 세상을 위해서 참 좋은 얘기도 참 많이 하는 사람이야. 입춘첩을 쓴 거야. 춘첩 해가지고 시가 하나가 있어. 짤막해요.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입춘이 2월 4일이니까 그 옛날에 이제 음력이니까 음력 설시면 다 새해예요. 그죠? 새해라, 기쁜 새해라. 기쁜 일 자주 생겨 기뻐하였으면. 풍년 들고 과일 잘 익어서 태평 시절에 한가한 사람 되었으면. 새해라, 새해라. 좋은 일 자랑할 만하면 좋겠네. 앞마을 노랫가락 뒷마을에 이어지고 앞집 늙은이 뒷집 늙은이와 부유함을 다투기를. 새해라, 즐거운 새해라. 즐거운 일 더욱 넉넉하여 즐겁기를. 집집마다 지은 곡식 창고에 넘쳐나고 사람마다 지은 옷 개짝에 가득했으면. 참 포근하죠, 이런 거는. 그죠? 이 박지훈은 참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저도 참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분들 참 전집도 이렇게 쭉 사서 읽어보고 그랬는데, 이 서울, 그러니까 지금 뭐 아현동 그쪽 어디에 살다가 내중에 이 파들이 다 모여요. 그 팔을 가지고 백탑파라 그래요. 백탑이 뭐냐면 지금 파고다 공원이에요. 원각사 10층 성탑. 딱. 이게 멀리서 보면 그 당시에는 높은 빌딩이 없고 하니까 탑만 서울이, 그지? 탑만 하얗게 이 10층도 높을 거 아니에요. 일로 이제 이사를 가요. 근데 그 주위에 이덕무, 박재가, 유득공, 홍대용 등등의 저 명망한 모든 사람들이 그 주위에 다 모이고, 그 중에서 박지원이 그러니까 자장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박지원 신문집 읽어보면요. 술 먹고 강통교 수폭에서 밤늦게까지 새벽다 굴 때까지 술 먹고 돌아다니는 이런 얘기들도 다 아주 리얼하게 나온다고. 그리고 어쨌든 이분이 홍대용이 나이가 많아요. 그분은 우리나라의 그 지구의 자전설을 처음으로 들여온 사람이죠. 그죠? 박지원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지구 자전설을. 옛날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돈다 그랬는 천동설인데 지금은 들어와서, 근데 세상 과학은 맞잖아. 따라오면서 홍대용을, 그러니까 그 백탑파의 고문으로 모셔. 그리고 요 주위에 있는 사람, 요 사람도 포함돼요. 여러분들 유득공 들어보셨죠? 발해고라는 책 쓴 사람. 그 다음에 이덕무, 청장관저서, 아주 우리나라의 고중 모든 분야에 대해서 박사고, 그리고 글을 아주 잘 쓰죠. 궁핍한 시대의 벗.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마 산문이라고 평을 받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얘기가 요 사람 얘기야. 그 다음에 박재가 아시죠? 북학의 쓴 사람. 이 사람 연경에 박지훈보다 사실은 미리 갔다 와요. 그리고 거기 문물을 그냥 쫙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이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에 어울리지 않은 요 사람을 가지고 조선 그 4대 검서관이라는 거야. 검서관이라는 건 뭐냐면 정조가,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요즘 말로 좀 르네상스 이런 걸 만들면서, 이 재주 좋은 사람들을 좀 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서자야. 서자인데 재주는 아주 특출해요. 책 쓰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죠? 이목구심서. 우리가 보면은 그 소품 글들 지금도 보면 아주 깜짝깜짝 놀랄 글들을 이제 쓰는데, 그래서 검서관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요.
그 너네들은 쉽게 하면 도서관 사서 하면서 사서도 하고 글도 필사도 하고 뭐 이런 일을 모든 규장각의 일을 다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글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죠. 글을 잘 쓸 수밖에 없고요. 그죠? 근데 이들이 이제 이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좀 빠져요. 여기서는 요 백타파에는 한 6살 내지 7살 적었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친구로 안 먹어. 응? 서로 나의 벗 뭐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또 한 사람이 이제 있는데 요 사람의 삼촌이 유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아주 검은고라를 잘 켜. 이 작은 아버지에 되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내중에 서유구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서유구도 서자, 근데 이 사람도 서자야. 서유구도 그 사람한테 배우는 거예요. 처음 공부는 물론 자기 삼촌한테도 배우고 작은 아버지한테도 배우고 하지만 처음 배운 사람은 이거예요. 우리 조선시대에 가장 빼어난 문인 중에 하나인 허균이 누구한테 배워요? 문막 법천사지 옆에 있는 그 송곡 이달한테 배우잖아. 그분 서자예요. 근데 이 서자하고 을자, 그래서 서을이라 그러는데 서자는 말하자면 이제 새로 이제 얻었는데 을자는 첨인을 자기 엄마가 첨이냐 그랬을 때 을이라 그래요. 이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기근이라 그러잖아. 기근 든다, 가뭄 든다. 그러면 여기 기근도 요거는 곡식이 잘 여물지 않아서 배가 굶주리는 걸 요걸 기라 그러고 그는 채소가 잘 안 돼서 배를 고르는 거 이렇게 다 구분했어요. 지금 이거 마찬가지예요. 서을 기근. 그 다음에 이거 마찬가지 장롱이 이렇게 있으면 그 기둥 옆에 이제 그 짤막 기둥 같은 게 이렇게 보이는 거 요즘 옷장 같은 거 이런 거는 장이라 그러고 기둥이 없는 거는 농이라 그러죠. 그렇게 쓰임이 옛날 사람들이 그 허수룩한 것 같아도 엄청나게 그 따져가지고 썼더라고. 그래 어쨌든 박지훈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논을면서 자작 노릇을 하고 특히 그래도 벼슬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거를 이제 보다가 처음에 이제 미끄러지고 그래서 이제는 가거 안 해. 안 하다가 내중에 느금하기 어쨌든 돼가지고 벼슬 이제 안희현감 저기 함양 옆에 그 덕유산 밑에 글로 나가고 면천군수 이제 조금 이제 하죠. 근데 이분이 아까 여기 요 사람 좀 이따 소개할 사람인데 백영숙 하고 유득공 몇 명하고 저 평안도 항해도 평안도 여행을 가요. 여행을 가다가 요 사람 소개로 형 여기 땅 참 살만한데 좋은데 기농지 될 만하다 이제 이렇게 찍어주는 거야. 그래 박지훈이가 동의를 하고 마음속에 점을 딱 찍어 놓은 것이 이른바 우리가 잘 아는 제비바위 협곡 연암협이에요. 박지훈은 일로 기농을 가는 거예요. 근데 기농 중간에 잠깐 나왔다가 또 다시 들어가는데 한 10년 정도 여기에서 머물죠. 박지훈은. 그래서 처음 들어갔을 때는 그 중간에 그 자기 그 몇전 형이야 박명원이라고 그분이 중국의 그 황제 그 뭐 축하하러 이제 가는데 따라가면서 이제 열하기를 짓잖아. 그 모든 기록을 해가지고 처음 와서 여기 연암협에 와서 열하기를 쓴다고. 그리고 관홍소토를 이 사람의 농서가 관홍소초가 있는데 이걸 거기서 썼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내지 순창군수 때 쓴 걸로 이제 알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 사람의 연암협이 그럼 과연 어디냐? 우리는 그 옛날에 항해도 금천군 연암협 이렇게만 그 기록이 나오는데 이걸 북한 인터넷 옛날에 북한 그 작가들이 그 가서 탐방하고 이 모든 자료가 지금 공개되게 작년
9월 며칠 날 경향신문 암흑의 기자가 이걸 밝혀서 저도 처음 한 거예요. 오늘 공부하면서. 이게 지금은 항해도 장풍군 장풍읍이에요. 거기서 서울에서 지금 한 60km 정도 되고 개성하고도 아주 가깝고. 근데 제가 그래서 이걸 이 사람 지적도 도면까지 누가 다 이게 연구를 해요. 구글 지도 그냥 이게 지금 흑백이라서 이런데 딱 보면 이 지형이요. 이게 이제 그 개울인데 일로 해가지고 내중에 큰 줄거리로 해가지고 임진강으로 흘러드는데 실제 딱 여기 어디야? 내가 뭐 자세하게 설명. 근데 여기가 요게 제비바위에 있는 데고 여기 집을 짓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 이제 형수가 돌아가지고 글을 쓰죠. 그 형수 돌아가지고 그 글을 쓰는데 거기 보면 그 형수가 자기 부모만큼 이렇게 잘해준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형수 쓰는데 이걸 쓰는데 그거 보면은 여기서 뭐 뽕나무 심고 뭐 기름은 짜고 뭐 해가지고 그 농사에 대한 이런 모든 구상들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 지금 그 길게는 말씀 못 드리고 어쨌든 이분은 유남협이라는 곳에 이제 기능을 이제 했고요. 지금 지도까지 아주 다 밝혀놓은 거야. 근데 백영숙 이 사람은 좀 생소하죠. 혹시 들어본 분 있어요? 백영숙. 그러면 백동수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있어요? 예. 바로 이분이에요. 그래, 저도 몰랐는데, 언제 우연하게 채널을 이렇게 몇 년 전에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무사 백동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 좀 퓨전 사극 비슷한데, 조선 제1의 건객이라고 하죠. 그죠?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이런 사람 못지않게 아주 그냥 고집불통이야. 이거 기농한 사람 제가 볼 때는 성격 좋은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주 그냥 그렇게 쉽게 하면 개성이 엄청 강하신 분이야. 맞죠? 개성이 강한데, 이 사람 호가 뭐냐 하면은, 이게 밥식자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항상? 네. 항야의 굶주린, 이게 아주, 그래,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도 서자야. 자기 할아버지까지는 그냥 벼슬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전에 뭐 병자로 하니까 이럴 때 공도 세우고 그랬어요. 근데, 불행히 다른 자기 아버지하고 이렇게는 전부 이제 서자가 된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근데 시험을 보면은 당연히 뛰어난데도 또 시험도 붙어. 근데 요즘 말하면 취직을 안 시켜줘. 서자라고. 그렇지만서 이 사람이 그전에는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도 많고 그런데 그냥 다 베풀어. 이 사람에 대한 얘기는 너무너무 많아요. 다 베풀어주고 아주 그냥 호탕해. 이 아버지는 백사경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거기 보면 실제로 역사 기록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저기는 김강택이라고, 검선, 그 칼의 신선, 이 사람의 제자로 나오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역사적인 인물이더라고, 보니까. 그랬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저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어디로 가느냐? 설악산으로 가. 그래서 설악산은 아니고 설악산 가기 전에가 어디예요? 한계령, 인제. 이게 이상하게 동물들하고 관계돼요. 기린 발굽이거든, 인제가. 근데 여기에 지금은 인제가 있지만 옛날에는 이걸 가지고 기린현이라 그랬어요. 이것도 기린 기자고 이것도 기린 린자야. 기린현. 기린현이 제가 그래 지금 찾아보니까 남자분들 군대 가면은 인제 원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는 혈리더라, 혈리. 지금으로 말하자면 전봉산 밑에고
곰배령 올라가는 어디 길목의 큰 공간이 기린현으로 나와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그리고 이분 눈은 글로 가는 거야. 글로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야. 식구들 다 데리고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이제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근데 박지원이도 이 사람 가는 데서 글을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이덕무도 글을 하나 써주고, 그래서 이제 박지원이가 저기 하는 거는 지금 백영숙 입 기린협서, 이런 아주 그것도 아주 명문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이덕무는 송이야, 보낼 송, 백영숙 기린협서. 이건 아주 장문이에요. 이 아주 유명한 글을 남기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또 아까 야내라 그랬잖아요. 야내단기라는 또 기록이 있고. 근데 이 사람이 들어갔다가 좀 이따가 나와요. 몇 년 뒤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뭐 그 목축과 뭐 이런 걸 했다고 뭐 이제 다른 기록에 이제 나오는데 정조가 1776년인가 즉위를 하면서 그 내중에 저기 수원 하성이 아마 1789년인가 그 저기 할 거예요. 수원 하성. 그걸 하면서 자기 신의부대를 만들잖아. 장용령이라고 하는 그 부대. 거기서 사람을 뽑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벌써 이미부터 뭐 칼에 대해서는 그냥 뭐 잘 알려졌고 또 검소관인 자기 아까 이덕무 매제야. 천안 매부지간이야. 그러니까 그 박영숙 누나가 이덕무야. 그래서 어째 청거를 했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장용령의 그 초관이 돼가서 이제 벼슬을 해요. 그러면서 딱 워낙에 뛰어나니까 정조가 딱 명을 하는 거야. 너들 책 좀 하나 써. 훌륭 교범 하나 써. 지금 책에 이래 보니까 뭐 이쪽에선 뭐 이렇고 이쪽엔 이렇고 안 돼. 그 책에 그렇게 해서 쓴 책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우회도보 통제예요. 그래서 참 이게 책이 이게 나오는 과정이 참 진짜 다이내믹하죠, 그죠? 근데 이 우리나라 이 옛날에는 12개 뭐 이렇게밖에 없었는데 또 6개를 더하고 또 말 위에서 하는 이것까지 그림을 싹 그려가지고 이게 정조 명예예요. 어제 명찬이에요, 이거. 그 그림도 다 그랬죠. 근데 이게 우회도보 통제가 2017년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기록유산으로 된 거예요. 북한에서 신청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문화재청이 어떻게 뭐가 삐끗해가지고 북한에서 신청했는데 이게 지금 세계문화유산으로 해버린 거야. 무예에 대한 그야말로 권위적인 책이죠. 뭐 칼 이렇게 휘두르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 그림 나도 이렇게 보니까 꼭 저기 같더라고. 어쨌든 이렇게 좀 짧게 합니다. 서울에는 더 뭐 말씀 안 드려도 뭐 그죠? 아까 근데 이분들이 나이는 대충 그래. 근데 이분은 이 사람도 자기 저기를 써요. 좀 지겹죠? 지금 시간이 다 끝나네.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돌아보느냐 하면은 오비거사라 그래. 다섯 가지를 낭비한 거사다. 근데 이 책을 이 사람이 82세에 돌아가시는데 79세에 오비거사 생광 좌표 광 그러니까 저 관속에 어쨌든 그 묻는 저기를 생광 좌표를 쓰는데 자기 인생을 탁 분리를 해요. 나는 5가지를 허비를 하는데 제가 기억을 다 못해서요. 좀 보겠습니다. 자, 오라드라와 백동수 책 7권짜리 책 안에 백동수 아주 뭐 첫째는 이제 이분이 오비 5가지인데 첫 번째 낭비를 뭐로 보느냐면 걔로 학문을 너무 공부 많이 했어. 머리가 아파. 그러나 터득한 것이 없고 뭐 겸손한 거죠, 그죠? 벼슬살이 하느라 뜻을 빼앗겨서 지난날 배운 것을 지금은 모두 잊었다. 마치 도끼를 잡고 몽치를 던지는 수고이다. 이것이 첫 번째 낭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두 번째는 관리로서 온 힘을 다하여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눈이 흐릿하게 되는
수고를 했지만 나아가지 못했다. 이것이 두 번째 낭비이다. 농법을 묵히 익혔지만 1만 가지 인연이 기와장 깨지듯 무너졌다. 이것이 세 번째 낭비이다. 그 다음 후한 벼슬로 여러 차례 벼슬을 거쳤으나 군운에 보답 못하고 기력이 소모되고 휴가를 청했으니 마치 물에 뜬 거품처럼 한 몸 같아. 이것이 추가되는 첫 낭비이다. 아까 세 개에다가 그 다음에 하나가 아주 임은 경제지를 편찬, 교정, 편집하는 수고가 30년. 이 책을 거지를 만들기에 30년이 걸린 거예요. 30년이다. 공력이 부족해 목판으로 새기자니 돈이 없어. 파주에 가서 너무 가난하게 사는가. 할머니, 엄마. 그런데 그 내중에 이제 그 둘째 부인을 이제 얻기는 해요. 박지원은 이 사람 안 얻어요. 자기 또 마누라, 아니, 죄송합니다. 부인이 있어도 처가이가 혼자서 서울에서 술 먹고 글 쓰고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그분은 부인이 돌아가시는데 상처했는데도 결혼을 안 해요. 그 당시 양반들은 거의 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는데 박지원 안 하고 서유구 선생은 책실이 이제 있어요. 자, 그래서 공력이 부족해 목판으로 새기자니 체력이 없고 간장독이나 덮는 데 쓰자니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것이 또 한 가지 낭비이다. 이렇게 하고요. 근데 그런 얘기 많잖아요. 우리 뭐 아까 이동호 같은 거 한서 이불 노노병풍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만 이 사람은 자기 저기를 못 하다가 내중에 출판비가 마련돼서 이제 데껴가지고 하고요. 뭐 더 하려고 그래도 이제 그만해야겠네. 내중에 혹시, 근데 이거를 이렇게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 왜냐면 하나하나 세밀히 하려고 그러면 한 책만 해도 사실 임원 경제지 중에 한 지만 해도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못 한다고 사실. 그래서 사실 이게 할 게 정조지 그 여성분들이 들어 있으셔가지고 제가 그 음식하는 거, 음식에 대해서도 그럼 한두 가지만 할게요. 아니, 그냥 자, 우리나라 우리가 신사임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동장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요 근래에 개소나무 깁자 장계향으로 이름이 밝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빙어각 이씨 규합청소를 쓴. 그 다음 또 한 번은 고송 이씨. 이 명문가를 만들어 놓은 서씨 집안에 이걸 만든 분이 5살 때 천명 장인이 됐는데 남편이 일찍 죽고 그래가지고 안동에 소호헌이라고 하는 그 보물급 문화재예요. 지금 보물이에요. 그거를 팔아가지고 서울로 올라가고 임청각 그 유명한 임청각은 자기 친정집에 그 종택으로 물려줘요. 그리고 장님이 서울로 올라가서 그 소호헌 판 그걸로 약현에서 약가를 만들고 약수를 만들어. 그래서 이 약주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왔고요. 그것도 약가도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이제 소경이기 때문에 미식에 대해서는 아주 뛰어난 저기가 있고 자기 아들을 오로지 가르쳐야겠다는 이 모정, 눈은 멀어 있지만 그 다음 저도 이 옛날에 기록 보니까 누가 이렇게 집을 짓는데 기둥을 이렇게 만져봐. 이 기둥 거꾸로 세웠구나. 그래서 그걸 찝어내는 거야. 왜 그렇다고 해서 기둥을 거꾸로 세우면 되느냐, 똑바로 다시 세워라. 이렇게 했다는 기록을 제가 다른 데 봤는데 이분이 그분이고요. 고성희 씨. 그래 이 모든 서씨 집안에 여기서 대제학 6을 뽑고 정성을 9명이 나오고 판서를 33명을 하는 거야. 이 서씨가 달성 서씨. 지금 뭐 서청원 이런 사람들 서유구 집안이에요. 그 서유구도 이 집안이에요. 서성이라는 사람의 그 후손인데 그 엄마가 고성이시고 빙어각은 뭐 서유구 사촌 형수고 아주 뭐 이 사람은 그 규합청소라는 책을 썼고요. 이게 음식 디미방이죠. 그래 지금 이 사람이 안동에 살다가 저 영양석보로 간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체험관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음식 디미방 체험 이렇게 하면 뭐 내가 그 보니까 한 끼에 55,000원이래. 그 체험 학습하고 이게 되게 비싸더라고. 근데 뭐 뭐 어쨌든 간에요. 내가 뭐 마지막에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여성, 이거 하면 또 섭섭할 테니까. 이거는 규합청소 저기고. 자, 이분이 장기양이 72세인가, 조금 70몇 세에 돌아가셔요. 근데 이 책을, 이 음식 뒷미방을 70세에 쓰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딱 안에다가 뭘 한마디 써. 이게 그 당시 이제 여성들의 일종의 궁서체죠, 그죠? 이 책을, 이리 눈 어두운데, 간신히 썼으니, 이 또, 자식, 어쨌든 이거는 저기야. 자식들은 이 책 그냥 버리지 말고, 베껴서 하나씩 가져가라. 그리고 절대 그 함부로 다루지 마라. 이 내용이에요. 이걸 그 음식 뒷방에 써놓고요. 또 하나는 그 책 안쪽에 이거는 중국 어째 새색시라는 시인가 봐요. 근데 이분이 이 책을 그 음식 뒷방 안에다가 이걸 하나 쓰는 거예요. 3일 입주, 그 입주하. 시집 가가지고 3일 됐는데 부엌으로 내려갔더니, 그죠? 내려갔더니 이게 갱이죠, 그죠? 국갱자 탕, 그러니까 밥맛. 그걸 아직도 알지 못해. 시어미 곧자자, 그죠? 시어미의 식상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자기 그러니까 올케라 그래나? 신우를 한번 이렇게 들여보낸다. 이게 그 중국의 새색시라는 시인데 이거를 이 사람이 이 책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글씨도 아주 잘 써요. 여성인데도 아주 초소에 아주 대가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만해. 진짜 그만해. 내중에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너무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저하고 기회 있으면 언제든지 한번 더 제기를 하든가. 뭐 이상 그냥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